캐니언에 사자 보이스가 있다면 정치쇼엔 여여야야 사자 토론이 있다.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누가 또 있어요? 네, 내용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진행자 직권으로 의사진행 발언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에서 서지영 홍보본부장 인터뷰에서 뭐 조상호 정책보좌관 저 인터뷰 저희가 섭외한 거를 좀 지적을 하셨는데 네. 그 전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겸 전 국민의힘 대표가 와서 정성호 장관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갔어요. 뭐 본인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반론권을 드리는 차원에서 조상호 정책보좌관을 섭외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섭외는 방송국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그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멋있죠? 네. 균형 잡힌 시사. 네. 그 전날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와서 저 공격을 했으니까 오늘은 마음 같아서는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을 섭외하고 싶었으나 장관님이 안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못 나오시게 돼서 그 정책부 장관을 섭외를 해서 저 방어의 기회를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김태현 섭외는 이 저희 프로가 마음입니다. 김태현 정치쇼 프로가 알려지기로는 친 한동훈 프로그램이라는 오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오해예요? 오해죠. 우연의 일치로 같은 이건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합시다. 그 오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균형을 잡고 있는데 그럼요.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네. 균형 잡힌 시사. 정말 균형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아까 그 서지영 의원님이란 분은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출연은 사실상 없는 걸로 치는 셈이네요. 그런 건가요? 사실상 없는 걸로 치는 셈이고 고발해요. 그냥 그만하랍니다 지금. 고발하란 말인 줄 알았네. 이 얘기 좀 해보죠. 하지만 박주민 의원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해야 됩니다. 뭔데요? 앞에서 인터뷰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사자 토론에서 이걸 빼면 지금 저 토크가 안 돼요. 대장동, 네, 예? 하세요. 항소 포기에 일단 첫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 원고에 있는 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번 검찰 항소 포기 배경에 대통령이 있다 없다? 없죠. 없죠. 자, 강성필 부대변인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이 두 분 하나만 한 질문이죠. 하나만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나뭇가지가 거세게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예. 우리 당연히 있죠. 조폭 영화 많이 보잖아요. 뭐요? 두목이 그 누구한테 일을 시킬 때 직접 예. 이야기 안 합니다. 예. 그다음에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그 이병헌 나온 거 있어요.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시키잖아요. 김영욱 죽이라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자 뜻대로 해. 내가 있잖아. 이런 겁니다. 신중하게 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영화를 내가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자, 일단 이게 왜냐면 일단 용산 대통령실은 여기 우리 아무 의견 없고 입장 없다고 얘기를 한 거고 어제 이제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지 마라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단순한 진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이니까 아니면은 마음속에는 알지? 제가 요겁니까? 이제 사건 관련된 내용을 좀 어제 봤고 예. 판결문도 전체를 다 보긴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700페이지인데. 일부를 좀 봤는데 항소 안 하는 게 맞고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설사 항소한다 한들 예. 별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누가 배후에 있고 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검찰이 알아서 한 거다. 예, 제가 보기에는 검찰 뭐 총장 직무대행과 예. 서울중앙지검장 뭐 협의하에 수뇌부가 결정했겠죠. 예. 진짜 제가 이제 추후에 이제 기회가 될 테니까 쭉 말씀드리겠지만 판결문 보면은 예. 검찰이 굉장히 무리해서 수사하고 기소했고 증거를 만들어 왔다라는 게 상당 부분 할애돼서 설명이 돼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지금 쭉 말씀드릴까요? 그냥 분량 다 뺏어 먹게. 안 돼요. 시간이 우리 없어요. 박주민 의원께서 법률가시니까 읽어 보시면 그런 판단이 가능하시겠죠. 아니 이제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써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부 그 검찰의 과잉 수사람 지점도 있을 거고 그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1심에서 다
유죄 판결이 나서 법정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생판 없는 걸 했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사법개혁 TF인가 뭐 이런 데서는 이게 조작 기소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과잉하다는 거야. 과잉된 거라는 거고. 수사와 기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도 지난번 재판 중지 때도 마찬가지지만 왜 민주당은 이렇게 오버페이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주민 의원님처럼 이거 내버려둬도 항소를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자신감 항소 있으면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맞는데 하는 게 맞고. 항소를 안 해도 그렇게 자신이 있는 재판부의 판결이라면 그냥 해도 되는 건데 왜 이런 불길에 이 화약의 불길을 짊어지고 가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오버페이스가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민주당이 항소하라 항소하지 말라고 아니, 한 적이 이게 없잖아요. 포인트가 아니 정성호 장관이 하신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다른데 예. 만약에 판결문에 검사들 그렇게 박살을 냈다면 검사들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자기들 수사를 1심 판결에서 그렇게 박살을 냈으면 아니다. 우리가 수사 제대로 했다라고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소를 왜 안 해? 그리고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아니 이거 항소해도 별거 없다. 근데 왜 안 해? 항소해도 별거 없으면 항소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그냥 야 봐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뭐 그 다 나오잖아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항소를 안 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아니에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이 오히려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왜요? 얘기냐면 자 검찰이 자기가 생각했던 바대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게 법원에 의해서 배척됐어요. 그럼 무조건 항소를 해야 된다. 또는 무조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왔죠.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대법원까지 가도 질 걸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항소와 상고를 반복해왔던 게 검찰이에요. 근데 그게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잡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항소를 자제하거나 항소를 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항소 요건이라는 게 어떤 법리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찰이 주장한 거하고 다르다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항소나 상고를 했을 때 항소나 상고한 내용이 인정될 인정 가능성도 따져봐야 돼요. 아니 2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를 1심 판결만을 보고서 검사들이 깨갱깽깽해서 아니, 그러니까 1심에서 예를 이렇게 들어서 나를 혼내니까 나 2심은 안 들어갈래. 예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는 검찰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어딨습니까? 특경법 같은 경우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기소한 거죠. 이 부분을 범죄를 적용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무죄를 1심에 냈는데 정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2심 3심 계속 항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일반론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하필 대통령이 연관된 대장동 일당 재판인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죄가 나도요. 검찰이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싸울 때가 있어요. 지금 가까운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카카오 의장 김범수 1심에서 무죄 났죠. 완전 무죄예요. 전부 무죄예요. 지금 대장동 일당은 법정 구속 됐잖아요. 일부 무죄 난 거예요. 카카오 김범수 어떻게 했으면 검찰이 즉각 항고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게 검찰의 자존심이고 대형 범죄와 가진자 기득권의 범죄를 단죄하겠다는 검찰 사법기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런 거 문제를 아니었어요? 검찰의 자존심을 뭐 지켜주냐 아니 살려주냐 이걸 법리를 한 문제는 놓고 아닌 거고. 저 예. 죄를 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사법적 근데 판단을 이제 돼야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적인 시각으로 저도 법률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좀 쉽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해하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잘못한 사람이 적정한 중형이나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대장동이라는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범죄 수익이 생겼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두 가지. 그럼 첫 번째로는 피고인들이 모두 중형에 처해져 있고 거기에서 유동규하고 정민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올려치기를 당한 거잖아요. 낮은 사람도 있고요. 예,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사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하면 과정 속에서 일종의 불법적인 플리바겐 행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엄벌을 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더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요. 것은 또 이것은 다퉈볼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게 예. 또 이제 말 그대로 대통령이 뭐 개입을 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손실만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재판 중지법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대통령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 게는 본인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아까 해요. 범죄 수익금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하면 돼요. 그 민사소송 환수라는 것도 제가 박 의원이 알겠습니다. 계시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그 논리를 생각해 왔어요. 전두환 추징 2,199억인가 아시죠? 전두환 추징했습니까? 형사재판에서 추징한 거예요. 그럼 그거 따지면은 그 재벌 갖다 준 재벌이 일일이 민사소송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민 법감정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가 본인이 받은 피해를 환수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민사와 형사를 같이 예. 하죠. 아니, 아시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없는 뇌물죄, 전두환 같은 경우 뇌물죄죠.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추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이 국가로 가야 되니까 피해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이제 다 아시겠지만 관련된 민사소송이 제기 중에 있고 더 나아가서 가압류까지 다 해놨어요 지금 재산들 당사자들. 그래서 뭐 못 받을 거다, 뭐 2억씩 뭐 챙긴다, 가압류 다 해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까지 다 무시하고 하는 얘기고 요 얘기 한번 좀 짧게 드릴게요. 왜 제가 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달리 항소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건은 좀 복잡한데 1차 사건과 2차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1차 사건과 2차 사건 사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되면 어떻게 됐냐면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 바뀌어요. 2차 사건 때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식으로 검사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엮어가지고 증거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1차 사건 관련된 공소장 변경을 위한 수사를 마치 2차 사건의 수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그리고 1차 사건의 피심조서를 왜 자꾸 2차 사건 때 증거로 내냐. 이건 법 바뀐 취지 위반되기 때문에 뭉터기로 증거 배제 결정을 해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구조하에 사건이 진행됐고 수사가 되었기 때문에 검사의 자존심, 뭐 검사가 법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논리가 들어가 맞지가 않다는. 아니, 알겠습니다. 자, 다른 거. 내가 궁금한 거.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 거예요. 아니 진짜 이야기하세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 거예요. 그래. 예. 예?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마세요.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자, 이거 노만석 검찰총장. 저는 진짜 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인터뷰해 보고 싶어요. 예, 섭외 너무 안 나오겠지만, 예, 이거 있잖아요. 검찰 연구가 아니면은 평검사잖아요. 평검사들 10명을 찾아서 총장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어. 얘들아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랬다는 거거든요. 얘들아라는 건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왜냐 검찰 연구관이 평검사니까. 예. 나도 너무 힘들었어.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용산과 아니 법무부가. 노만석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 정진우는 내가 올렸는데 위에서 그 깔아문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18명이나 되는 지검장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 우리 뭐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도 법률 전문가지만 여기 지검장들은 당사자들이고 다 검토해본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문제 있다. 그다음에 대검 연구관들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에 지청장들도 이거 문제 있습니다. 평검사들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의 당사자들이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아니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노만석 만약에 요거 용산과 이분이 하신 얘기 있잖아요. 이분 보니까 되게 유약한 분이야. 되게 마음이 약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말하면 징징 짜고 있어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분 보니까 곧 사표 낼 것 같아요. 오늘 안 출근한다며요. 그래요? 그래서 뭐 나도 어려웠어, 나도 힘들어,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대요. 근데 이분 저는 이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검사로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양심 선언해. 예. 누가 당신한테 예. 이거 그만두라고 지시했는지 양심 선언하라고. 근데 그 양심 선언을 아니, 왜 그럼- 이번에만 하라 그래요?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아니, 사건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경로를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네. 얼마나 난리쳤어요. 빨리 쳤는데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이 경로한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해라고 해서 뒤집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근데 저는 강선비 부님 요거 네네. 관계 고려에 대해서 이거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물어보면 이것은 예.
일단 그것은 신의치에 어긋나는 짧게 것이죠.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요. 아니 그렇게 잘못되고 억울하면 그냥 항소하고 중앙지검장이 그냥 항소해버리고 사표 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위에서 한 지시에 대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 지시에 대해서 본인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수사팀에다가 항소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만서 뭐 검찰총장 직무대리도 사실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본인 뜻대로 해놓고 사표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도 나름대로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서 있는 자리가 틀리면 바라보는 게 달라요. 아래 하부 조직의 조직원으로 있을 때하고 또 그 가장 위에 올라가서 이 모든 걸 내려다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가 가면 또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강성필 대변인 논리 제가 좀 말을 더듬었나요? 네, 더듬고 차라리 박주민 의원의 방어 논리가 그나마 논쟁이 가능해. 법률가를 보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판결문을 보니까 이거 2심 항소해도 될까 말까 이럴 수 있다. 맞아요. 뭐 그런 건 말이 되는데 강성필은 너무 지금 우겨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윤석열 석방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왜 지금 그러냐. 그러니까 윤석열 석방했을 때 뭐라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야. 아니요, 저는 그때 검찰의 태도에서 그때 그러니까 검찰 태도를 욕했잖아요. 심우정 욕했잖아요. 왜 즉각 한거 안 했냐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만석이나 정진우 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민주당이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는 거고요. 정진우나 노관석은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그런데 어쨌든 사표를 냈잖아요. 제가 보기에 노만석 진짜 비겁한 사표를 냈으면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도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사표를 내는 거예요. 요새 제가 판결문에서도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지검장, 검사가 더 잘할 거다. 판사도 굉장히 많이 알겠죠. 이 사건을 판결했던. 제일 많이 알죠. 제일 많이 알잖아요. 양쪽 주장을 다 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요. 공소장 변경을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1차 사건 관련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실상 새로운 기소라고 볼 만큼의 전면적 공소사실 변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만석이라는 사람이 체크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공소장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는지도 확인을 해보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예. 그런 것들 판단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다음에-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건 논점 이탈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는 건데 지금 판결문에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판결문의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아니 비결이 논점 있습니다. 이탈이 아니라 그럼 저희는 검찰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냐? 검찰 수뇌부가 판단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검토해서 판단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고위원님이나 김구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검토해란 말에 따라서 항소해야 될 이유가 사고도 넘침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타임라인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날 마감 직전에 현장에 검사가 가 있었잖아요. 결재 서류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검사, 공판 검사, 차장 검사, 정진우 부장 지검장까지. 중앙지검장은 그러니까 중앙장까지 했겠죠. 결재가 났잖아요. 결재가 났다는 건 뭐겠어요? 거기 검사들이 바보입니까? 사건을 담당하고 공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항소를 해야겠습니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재가 끝난 건데 중앙지검과 수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당연하죠. 할 거예요. 근데 대검의 일반적으로 그래 승인을 왔으니까. 기다리는 과정에서 노만석 대검 그 총장 대행이 알겠어요. 여기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해 듣고 이것저것 참고해서 검토했겠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토한 것 중에 그러니까 그런 공소장을 왜 대대적으로 변경했나 이 과정에서. 그게 들어갈 수 그다음에 있지만 증거 판단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한 게 이런 것도 과연 검토했겠죠. 그리고 남욱은 왜 진술을 변경했느냐 이런 것들을 아니,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걸 평가했겠죠. 할 수 있는데 그 항소를 일주일에 항소 기간 포기하는 동안에 과정에서 갑자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겠죠. 한두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항소를 판단을 포기하는 어쨌든- 과정에서 어쨌든 일은 벌어졌어 이제. 일은 벌어졌어요. 이제 항소 못해 이제 끝났어. 끝났지. 끝났어 이제. 네. 정치적 파장. 네. 국민의힘에서 탄핵한다는데 대통령? 탄핵 언급. 힘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 힘이 언급을 했어 언급을. 힘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사실 이제 그 탄핵을 하려면 예. 객관적으로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냐고요. 예.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지 말로만 탄핵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네.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런 식이란 건 뭐예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항소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거잖아요. 직권 남용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신중하게 하라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이걸 가지고 압력이라고 해버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아니 그럼 없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예를 경로에서 이거 뭐야라고 소리친 거는 그거는 직권남용이고 그건 문제가 돼서 네. 그걸 가지고서 공격을 하면서 아니
검찰 수사관들이 다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50분까지 11시 12시에 마감인데 11시 50분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8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검토해봐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 뒤집어졌는데 예. 이게 권력남용이 아니면 뭐가 권력남용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배우가 누가 있느냐. 아니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세요? 아니, 대통령이 한번 그리고 따져보자고요. 국무회의에서 최고위원님 한번 따져보자고요. 반대 자, 의견을 좀 들어야 돼서 저희가.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지시는 아니었다. 노만석 대행조차도 그 비겁한 노만석 대행조차도 의견을 한번 구해보려고 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 정치적 기소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굉장히 검찰 내부에 있는 후배들 또는 동료 검찰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판결문에도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냐는 취지의 내용이 상당히 담겨 있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마지막 그러니까- 이 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훈훈하게 끝날 수 있는 거로 노만석 권한대 거치. 아니 왜 내 하는 얘기를 끝내야지. 그다음에 지시가 만약에 설사 지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지시가 위법한 거냐를 따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항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항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당사자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가 적법하다고 있었다면 적법한 지시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적법한 자, 지시는요 아시지만 여러분들 검찰총장을 직접 불러서 광고 들어야 돼요. 수사 지휘권을 정확히 얘기하면 발동해야죠. 지시는 없었어요. 광고 들어야 돼요. 얘기하면 지시는 광고 없었어요. 출연료 받아가셔야죠. 예. 광고 듣고 3부 어차피 전 출연료도 없는데 뭐. 2부 했던 저희가 대장도 항소 포기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짚어보고 저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뭘 할 거냐면 이 이슈가 이렇게 불거진 게 사실은 아무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냥 당연히 그냥 항소돼서 뭐 저 재판 2심 가겠지 그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어찌 됐건 간에 여권의 득이 큰가 실이 큰가. 득실. 저는 국정조사하면 결국에는 여권의 득이 더 커질 것 같다.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된 수사팀의 어떤 회유, 압박을 넘은 협박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득이 더 있을 것 같다. 그래 봅니다.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 최근에 이제 남욱이라는 사람, 저도 남욱이라는 사람 잘 믿진 않아요. 근데 지금 다른 재판에서 본인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감내하면서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진술은 그런 외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라는 걸 자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든지 아까 제가 언급했던 판결문에서 적시되어 있는 정말 이상한데? 라고 했던 부분이 드러난다면 저도 뭐 사실은 오히려 야권 또는 야권이라고 보기보다는 수사했던 검사들의 정치적인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야당의 시각입니다. 참고로 남욱은 해외로 도망갔다 돌아오면서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쇼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고 수시로 의견이 바뀌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 있잖아요. 지금 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 우리한테 이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제가 그때 있어봐서 아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정 갈등 때 의사들 뭐 밀어붙이면서 야 우리가 결국 이겨 이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야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안으로 지금 민주당 골병 들고 있습니다. 득실은 이게 득이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죠. 재판중지법은 하다가 말았고 중단됐고 대통령이 오히려 자존심을 세웠어요. 날 끌어들이지 마라. 근데 이건 대통령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모양새했지만 실제 효과가 있어요. 왜? 항소가 포기돼 버렸으니까. 재판중지법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건 미수가 아니라 실행이 된 겁니다. 제일 큰 효과가 뭐냐?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공범들의 저런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공범들이 이제 우리 살았다. 이제 나가면 된다. 몸빵하면 된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주면 돼. 진술 번복하고 증언 번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폭영화 많이 봤잖아요. 딱 가서 걱정하지 마. 뒤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범 달래기입니다. 분명히 이건 대통령한테 큰 득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공수교대 이번 3부의 주제는 부부입니다. 전 대통령과 전 영부인 여당과 여당의 공수가 교대됐어요. 이거 해볼게요. 어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적죄로 기소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외환 유치 요거를 하겠다 처음 그랬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구성요건상 북한과 통모하여 이게 좀 구성요건 맞아요. 입증이 좀 안 되고 성립이 안 돼서 그냥 일반 이적죄로 기소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할 경우에 요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평양에 무인기 쓸데없이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 이렇게 이제 특검이 보는 것 같은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이게
어제 이제 특검이 브리핑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아 이거 중요한 건 군사기밀과 관련된 거 우리가 중요한 건 더 못 보여주고 요 정도만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 좀 눈에 띄는 거 있습니까? 저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뭐 많이 언론에 나왔지만 이게 일반 이적지와 관련해서 평양에 무인기 보내고 예. 근데 이 무인기 보내는 타격 지점이 김정은에 대한 어떤 별장이라든지 뭐 원 그 갈마지구라든지 여러 군데를 공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체면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혼란 상황을 만들어서 미니멈 안 보이게 만들고 맥시멈 노아의 홍수를 만들겠다. 뭐 이런 미니멈 안 보이게 맥시멈 노아의 홍수. 노아 홍수 다 쓸어버리는 네. 거예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전에도 사실 이 노상원 수첩에서 이런 내용들은 거의 나왔어요. 그리고 이 무인기도 사실 우리가 북한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무인기를 보낸 이유가 정찰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그럼 정찰을 하려면은 조용히 갔다 조용히 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의 정찰기를 보낼 때는 모터를 전기 모터를 써요. 조용하게. 그런데 이것은 디젤 뭐 그런 기름 엔진을 넣어서 더 시끄러운 걸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나 보세요 이렇게. 예, 거기에다 또 삐라까지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때부터 이미 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이용했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었는데 여인형이라는 그나마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이는 군인의 휴대폰 메모에서 또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거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보낸 거는 저 북한 우물풍성 대응이라는 군사적 목적 뭐 요거 얘기한 건데 특검의 시각은 뭔 소리야? 이거 일종의 자초위난 저 안보 위기를 북한의 반격을 저 유도해가지고 저 이 군사상 위험성을 증가시켜서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 했다. 요게 이제 특검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7일 메모 보면은 네.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근데 앞서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해 준 건 10월 18일 메모거든요. 예. 예.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여기 드론 보내라 요 얘기. 이게 이제 노상원이라는 일종의 이제 망상 환자 같은 사람이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 현직에 있었던 현직에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의 메모에서 나왔다면 너무 심각한 내용이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 뭐라고 돼 있냐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돼 있고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된다.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된다. 이거 그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포고령 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포고령에서 잡아야 될 사람들의 명단이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이렇게 쭉 나와요. 11월 6일입니다. 예. 예. 이게 12월 3일 날 계엄하기 전에 이미 11월 달에 체포조의 명단이 이미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하기 위해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 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위해서는 북한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 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 담보로 삼아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식이니까 끔찍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예. 그 김근식 당협위원장 요거 어떻게 봤어요 메모? 그 제가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드론을 보낸 거 그때 조금 느닷없다는 생각은 했어요. 당시에도. 아 당시에. 네, 왜냐하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떠가지고 그 드론에 대해서 북한이 공개적인 반응을 했거든. 예. 되게 그런 게 있으면 서로 간에 쉬쉬하고 그냥 비밀리에 대응책 마련하지 공개 반응을 잘 안 해요. 공개 반응하면 이게 서로 대응이 계속 격화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공개 반응을 해서 굉장히 뜨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메모가 나온 걸로 봐서는 명분은 당시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보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마땅히 대응할 게 없어서 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방첩사령관의 이 메모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샤후에 북한의 강경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그것들을 유발할 만한 것을 골라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수사를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니까 재판 결과를 봐야 되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미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일반 이적죄까지 포함이 돼서 또 추가 기소가 되면 대통령의 어떤 그 대응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입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게 나와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방어하지 않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요 메모 보면은 한 가지만 네. 풍선을 보내서 드론을 보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도 대북 풍선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대북 풍선 보내니까 쟤네가 우리한테 드론 보내도 우리는 오케이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균형 안 맞는다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씀이시군요. 예. 이 메모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 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10월 27일 메모에
적은 매우 수세적이다. 그러니까 뜻대로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적은 매우 수세적이다. 예. 또 하나가 이 일자를 보면은 10월 달 메모가 다수 나와요. 예. 근데 곽종근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법정에서 10월 1일 얘기를 했거든요. 데려와라. 총으로 머리 쏴버리니까 네. 그 얘기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10월 달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다. 아, 국내날 만찬에서.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10월 18일 날에도 그런 메모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 10월 1일 날 이야기가 어떤 뜬금없이 툭 나온 게 아니라 예. 쭉 연속선상 하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예. 그 10월 1일 날 그 만찬 자리에서 곽종근 사령과 말했다면 한동훈 및 몇몇 정치인 몇몇 정치인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대충 진작은 가죠. 네. 한동훈 및 몇몇 정치인 내 앞에 잡아오면 총으로 쏘겠다 뭐 이건데 그로부터 한 달 11월 9일 메모에는 명단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정천, 조혜주. 양정철이겠죠. 양정철이 양정철, 그죠? 양정철. 예. 조혜주, 이저 상임감사. 예, 선관위. 상관이. 예. 예. 그래서 우리 박주민 의원이 이름이 안 들어있는. 아유 그러게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이 명단이 그 노상훈 수첩에 있는 명단이랑 예를 들어서 그때 거의 유사해요. 거의 나왔던 명단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또. 비슷해요. 예. 아니 뭐 사실 이게 수거조 이것은 다 이미 다 뭐 객관화된 것 같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제 일을 벌인 다음에 예. 우리가 먼저 군사회의도 제안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수습체까지. 왜냐 이렇게 사건을 벌여가지고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나면은 이제 예. 이 권력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북한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드맵까지 정해놓은 거고 예.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느냐. 이게 23년 11월 군 장성 인사부터 이게 신호탄이 쏴진 거거든요. 그때 이제 곽종군, 여인영, 이진우가 3스타로 승진을 해요. 그러면 이 전부터 이들을 조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사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는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지 비상대권 쓸 수 있도록 군 인사에서부터 그때 만지작거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증언이 하나 나왔어요. 송미령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앤드 현 장관. 예, 이 저 송미령 전 장관 현 장관 겸임했던. 겸임이 아니구나. 계속 저 정권이 바뀌어도 장관이 되고 유지했던 송미령 장관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당시에 계엄 당일에 울산에서 행사했다가 저녁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강희구 부속실장하고 한덕수 총리로부터 빨리 국무회의에 와서 참석하는 독촉 전화를 받았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불리한 진술을 증언을 많이 했죠 어제.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계엄 선포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접견실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요거를 마실 것 좀 갖고 오지. 이게 말이야. 이 개엄 말이지. 그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뭐 요런 말투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노상원 수첩이나 여인영 메모를 보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는 진짜 수거를 하려고 소위 그렇게 작전을 발동시켰는데 별거 아니다. 참 무섭죠. 예. 무서운 분이에요. 예. 무서운 얘기다. 당시 여당 지도부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거 어떻게 그때 들으세요? 당시에 상황이 생각나서 뭐 예. 가슴이 아픈데 예.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겁이 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허장성세. 화장성세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이렇게 놓고 이거 어떻게 될 거지 이제 이런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질러 놓고. 일단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는 건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불안해하고 있고 또 대부분은 이거 무슨 말 같지 않은 짓을 하고 앉았는 거야 뭐 이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뭐 이 사람이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 악인이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몇백만 명이 죽든 뭐 몇만 명이 죽든 이런 거 상관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기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다. 두려웠으니까 저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제 송미령 장관의 이제 발언에서 예.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계엄을 일시적으로 잠깐 경고성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총리에게
대통령 일정을 대신 당분간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네. 최소한의 어느 정도 기간이 유지될 거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총리에게 업무 지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한덕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덕수가 어쨌든 본인은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가지고 대통령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날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럴 분위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한덕수가 오히려 송민영 장관에게 언제 오냐 빨리 와라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렇게 더 재촉하는 등 했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것을 협조했다고 보여줄 수가 있고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더 부르고 기다렸다는 것도 사실 이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뒤늦은 노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재판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한덕수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인 것 같고요. 이런 게 속속들이 나오면은 이제 대충의 이제 그날 밤에 실체적 진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뭐 굉장히 안타깝고 불리한 이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랑 우리 김종혁 최고 계시지만 우리 당은 이러한 부분의 과거의 흑역사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이 흑역사,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지막지한 반헌법적이고 법률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도 감싸 안고 가서는 우리 당은 미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김건희 여사 계속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의 흑역사 계엄의 늪에서 벗어나고 윤석열 부부와 빨리 절연하는 게 우리 당의 살 길이라는 말 다시 드리고 이게 나중에 가면 제가 볼 때 서울의 봄이라는 쿠데타 드라마 있었잖아요. 영화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것처럼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더 극적이고 더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그런 영화가 나와서 다시는 21세기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역사를 끊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하나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주제 더 나왔어요. 예, 끊을 게 또 있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배우자가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에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상표 이름은 로저 비비에 이걸 선물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메모가 남겨 있었다는 거죠.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자, 김기현 의원의 해명은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강성필 자 부대변인 요거 사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사회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100만 원이 넘는 클러치백을 예. 상사에게 고맙다고 관례적으로 이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잘못된 거는 뭐냐면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김기현 의원이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직 사퇴요? 아 그렇죠. 이런 큰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러면 사퇴를 안 해요? 아니 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선물이라고 주장하지만 네.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소위 매를 번다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에 더 사람들을 더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예우 차원에서 선물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아는 오랫동안 언론인 활동을 하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가방만 줬겠냐. 가방 안에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 그리고 또 문제는 더 있을 수 이건 추정이에요. 이거는 추정이에요.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하는 건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이상을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간에는 노래도 있어요. 뭐 뭐요? 가방은 샤넬백, 목걸이는 반클리프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뭐예요, 뭐 신발은 뭐 이렇게. 예. 마찬가지로 이 그러면 보수 정당의 당 대표를 맡으면 이 당 대표의 배우자는 의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 선물했다는 것인가? 김기현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예. 그런다고 하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당 대표격이 한 7분 계세요. 비대위원장까지. 네. 뭐 이준석 의원 뭐 저 배우자가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뭐 주호영 의원, 정진석, 한기호, 윤재옥, 한동훈까지 그럼 이분들도 다 예의 차려서 줬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사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직 사퇴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 일부 인증 패널들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막 해요. A를 물어보는데 뭐 과거에 뭐 김정숙이 어쨌네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깨끗하게 사과하시고 예. 의원직 사퇴시켜야 됩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본인은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얘기는. 아 그게 뭐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리는 네. 없잖아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저도 뭐 비대위원이었으니까. 아, 근데 아는데
뭐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참 뒤쳐져 있었잖아요. 예. 근데 갑작스럽게 용산에서 그 개입을 한 거고 그리고 그날 그 부부끼리 식사를 했어요. 제가 알기에 그 보도도 나왔었어요. 뭐 네. 그 김기현 후보와 뭐 부인 그다음에 그 대통령 부부가 뭐 식사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예. 이제 4%인가 하다가 그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 감지덕지 한 건 사실이겠죠. 뭐 내가 뭐 이거 아니었으면 이분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당 대표가 됐겠어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선물을 근데 이거는 저는 받은 사람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준 사람도 진짜 문제고 예. 그거 대통령 부인이 그런 거를 당대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받으면은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안 밝혀줘도 최소한의 품격과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 그걸 당대표 됐다고 그래서 이걸 가져오면 그걸 받아? 아니 이걸 여기서 이건 아시는 분. 근데 진짜 궁금한 거. 당 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뭐 요도 사실은 좀 말이 좀 왜냐면 당무 개입하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지만 말이 그래도 안 되죠. 그나마 좀 이해는 뭐 하겠는데 감사합니다 영부인님. 영부인이 뭘 해줘가지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있어 뭐 아시는 분. 그 당정 관계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럼 특히 당대회는 개입할 수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여사 개입했어요 그럼?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거니까요.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쓴 내용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그대로 또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웃겨요. 이런 게 있으면은 정무적 감각이 있거나 범죄에 어떤 불안감이 있으면 빨리 폐기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편지가. 왜 이걸 놔뒀을까? 그러니까 여러 개를 받아서 그런가 하도 많이 받아서 이게 처리가 안 돼서 그런가.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으로 받다 보니까 아마 좀 무관심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어요. 김건희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제 부정과 부패로 서로 발목 잡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받아두면 이거 하나 발목 잡는 수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김기현도 내 말 들어야지 뭐 나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도와줘서 뭐 감사하다. 실제로 엄청 많이 도와준 거로 알고 있죠. 저만 해도 그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왜 김기현 의원님이 갑자기 저렇게?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김기현 의원님 뭐 인지도 굉장히 낮고 당내 영향력 약하다. 이거 다 알고 있었던 분인데 룰이 바뀌질 않나. 갑자기 나경원 의원 나오면 안 된다. 연판장이 돌고 친윤 초선들이 막 거기 연판장에 서명을 하지 않나.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된 뒤로 결정적으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알겠습니다. 구성이 됐죠. 자 여기 예, 다 됐어요. 한마디요. 예. 끝났어요. 다음 주에 하세요. 사자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